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청문회를 직접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은 국회 정무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그러게요. 처음 만나요, 제가. 네. 그 영상으로만 몇 차례 선거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네. 그새 흰머리가 좀 늘어나시고 있어요. 염색을 안 해서. 바빠서 염색할 시간이 없다. 정무위는 언제 열립니까? 아직 지금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 때 네.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거든요. 네. 그거 하면은 저희 정무위는 이제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상임위여가지고 지금 윤한홍 의원이 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분이 이제 원조 친윤. 예, 네. 회의를 열어주셔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지금. 회의를 안 열 수도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그 김건희 명품배 네. 관련해서 권익위 네. 관련된 그 입법 청문회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법사위에서 했던 거 입법 청문회 보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한홍 위원장이 협조를 안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해요. 그러면 특히나 이거는 김건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뭐 전 국민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직자 부인들은 300만 원짜리는 이제 덮어놓고 받아도 되는 거야. 단 윤 라인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특히 권익위 결정이 제대로 된 건지,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건지, 이거 좀 정무위 차원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릴 수 있다, 벌써부터.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데요. 일단 뭐 어제 네. 그 이제 그쪽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그 상임위 몇 군데 중에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네. 파행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도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 네. 때잖아요. 근데 특히 이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이어서 네.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을 예. 단순히 그냥 명품백을 예. 수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뇌물수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무슨 권익위에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한 것인데 네. 알선수재죄로 충분히 기울일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예.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 대통령의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하는 뭐 이렇게 자체적인 시스템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특별감찰관이나 뭐 제2부속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아예 없다는 것.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네. 대통령실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따져 물을 그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네. 그 직무유기 예. 이것도 분명히 저희가 따져야 된다라고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네. 들어가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막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해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야당의 그 위원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단계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플랜 A, B가 있었거든요. 정무위 플랜 A, B. 예. 하나는 이제 그 원구성에 여당이 계속해서 비협조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정무위에서 원구성을 강하게 우리 지도부와 국회의장에 요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풀릴 거다라는 게 플랜 A였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무산이 됐고 플랜 B가 바로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들어왔고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인데 보니까 이제 국회법에 보니까 정무위원회 제적 4분의 1이 요구하면 전체 회의를 열게 돼 있어요. 전체 회의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만약에 그 회의를 거부한다거나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야당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법 50조에. 그렇구나. 정무위만 그렇습니까? 아니 국회법이 다 그래요. 모든 상임위가.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지켜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번에 원구성할 때도 저쪽은 계속 관행을 얘기했지만 저희는 관행 여야가 합의됐을 때의 관행이지 안 됐을 때는 국회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겠다.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컨대 뭐 지금 뭐 민주당의 전략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의를 열지 않는 등의 해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야당 간사가 대신하면서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들어오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좀 창피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 품격은 말할 것도 없고 어찌됐든 지금 최소한의 방어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용산에 하명부대요 이렇게 자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답답하죠. 지금 국민권익위원장도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쪽 가셨잖아요.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네. 그죠? 네. 이제 부위원장만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죠. 네. 정부 기관장 하다가 휴가 내고 방통위 위원장 그거 심사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가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그 전원위원회에서 네. 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15명인데 13명이 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 의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연기시켰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라도 달게 해달라 의결서에. 예. 그랬더니 전례가 없다라고 해서 뭐 거부했다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예. 파괴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한 의원들조차도 예. 차마 이렇게까지 못하겠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추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승위원회를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석한 적도 있을 정도로 요구르트 한 병 안 받았잖아요. 네, 반부패에 대한 아주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과거에 이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했던 거고 사실 대한민국 너무 뇌물 천국이고 뒷돈 없이 살 수 없고 어디 가든지 뭘 이렇게 갖고 가야지 최소한 뭐 이제 관공서 가려면 바카스 한 박스라도 가져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 김영란법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머니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하고 목사님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가방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가 열려야 되는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도 한 25일 만에 정상화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쭉 초선 의원의 눈으로 볼 때 국회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원회에 있을 때보다 실제로 원회 들어가니까 정말 일정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 공부 모임도 있고 네. 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또는 정무위원회의 정책조정회의도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 간담회, 예. 그 단체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긴 하더라고요. 바쁘긴 네. 한데 어쨌든 한 달 동안은 그 원구성하는데 한 달이 거의 소비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은 열었으니까 밥과 반찬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가 어제 때 아닌 공부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희화화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고 이러저러한 새로운 팩트들도 비교적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대야투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과거에 제가 그러니까 야당이 대여투쟁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여당이 대야투쟁한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여야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그 기능을 거의 그냥 직무유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오히려 그 국정 운영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거고 야당은 그거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하는 게 사실은 주된 임무인데 완전 여야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당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한테 자꾸 무슨 방탄을 한다 그러고 우리한테 아니 여당이 투쟁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여당이 특검법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그냥 막 김종수 특검법 막 얘기하잖아요. 막 던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이 원외 정당처럼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싸우려면 제대로나 싸우시든지 네. 무슨 뭐 특위 만들어서 국회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지도 않고 뭐 장차관도 글로 불러다가 막 했는데 국회 체험단이요? 네, 아무도 뭐 주목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 네. 업적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기투항했죠. 네, 좀 창피한 거죠, 솔직히 네. 말하면. 진짜 추경호 의원이 네. 원대가 정말 속으로 막 그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아. 네.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지금까지 온 건데 네. 법사위 입법청문 열린 다음부터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 막 오고 다시 이제 그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뭔가 하달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결정했겠죠. 거기 보이지 않는 곳은 대통령실이 용산이겠죠, 용산. 용산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백령도 왜 갔겠어요, 지금. 안보 문제가 심각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백령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뭐 사퇴한다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퇴 못 하게 한다는 거니까 당연 그것도 수순이죠, 뭐 네. 서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약속 대련이죠. 약속 대련이다. 예. 저기 자기 뜻대로 그만두지도 못하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처지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대로 그만도 못 둔다는 게 조폭도 아니고. 아니 그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되는 과정부터 쭉 보셨잖아요. 네. 거기는 용산에서 뭔가에 이렇게 지시가 있으면 그거에 네. 따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여부도 네. 추경호 대표가 네. 못 정한다. 그것도 용산에서 용산에서. 그러지 아니,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생사 여탈권이 용산. 아니 이 조폭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예. 저희가 그 전부터 그 사실 그런 우리가 느낌은 있었어요. 저쪽에 7개 상임위 받을 거다. 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총에서 이제 경론이 많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다선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얼마나 우픈 현실이에요. 네. 겉으로는 국민들한테는 뭐 우리가 민주당이 뭐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뭐 국회 간행을 어겼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이렇게 계속 네.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배반입니다. 뭐 입법 독주를 하고 있어서 뭐 국민 피해가 예상되고 민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국회 부의장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도 해야 되고 여당 간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인의 이제 이해와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국회 개원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엊그저께 이제 들어온 전까지 얼마나 국회가 효능감 있게 잘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많이 네. 느껴지죠. 오히려 지금 더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 청문회 때 밀도감 있게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자명하게 볼 수 있게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딱 했거든요. 새롭게 뭐 발견된 새로운 팩트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여당이 들어오면서 여야 간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실제로 본질이 그 희석되거나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국회를 여는 건가 도대체. 네, 그 전략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흙탕 싸움에서 다 네. 그냥 뭐 물타기 해서 다 그냥 국민들이 막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 느끼게 해서 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 전략인 거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어제 또 저 특종 하나 났잖아요, 기사가. JTBC? 예. 네. 그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때 사실은 법사위 때 우리 예. 박근태 의원이 질문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예. 이모 씨 예, 의치 예. 못해서 주가 조작의 공범. 네. 그 지금 아내하고 물어봤더니 딱 잡았댔잖아요. 모른다고 했어요. 예. 예. 카톡에 이제 그 연관성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게 마지막 포졸이 그 VIP의 경로가 결국은 김건희 때문이었나?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나라가 이것도 우리 권익위 관련된 명포배 수수도 김건희 네. 관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할 때 그 최순실 예. 그게 훨씬 더 이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최순실 이상이다. 그런 지금 의혹 너무나 쌓여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면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JTBC에서 오늘도 저희가 뭐 잇따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어떤 선수로 뛰었던 이종호 씨가 그렇죠.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하고 모를 리 없잖아요. 아이고 김건희 여사의 그 네. 저기 미등록 업체인 블랙펄 네,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라며. 예, 400기라고 하더라고요. 선배라며.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조금 더 취재 내용이 그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여하튼 굉장히 수상한 골프 모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전에 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 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리스크가 때문에 네. 결국은 큰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네. 현실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자꾸 드는 게 예, 김건희 여사만 연관되면은 뭔가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항상 그 이거 뭐죠? 이게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예.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 전에도 배우자가 대신 뇌물 받아가지고 처벌된 사례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직무 관련성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그거 왜 줍니까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은 그럼 딸이 장학금 받은 것까지도 그러니까요. 그 청탁금지법으로 다 기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김건희 여사가 그 실제로 그 알선 수재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최재형 목사도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 보면 이거 분명히 이제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거 뭐 그 관저 수의계약 이런 것 쪽에 모든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림자가 다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이제 됐잖아요. 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이런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친윤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 친윤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친윤과 비윤과의 구도인 것 같은데 뭐 어대한 대 뭐 비한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친윤 대 비윤의 구도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세 분이 지금 뭐 주로 이제 한동훈하고 나경원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그 세 분이 그 출마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반성과 변화. 반성과 변화. 예,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가 예. 세 분이 공통된 키워드인데 예. 그러면 그 뭘 반성할 거냐, 예. 그 뭐를 변화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상식에서 봤을 때는 그 반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잘못됐다는 건데 가잖아요. 입틀막 정치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걸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세 명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 보여요. 네, 그냥 대놓고 뭐 한 명은 뭐 원희룡 장관은 대놓고 그냥 뭐 그 작년 친윤 후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도 참 그 세 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논리 모순이 심해가지고 자기 체면을 걸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막 다 전면 백지화 시켜버리고 네.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막 정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출사표에서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당신과 민심을 전달하겠대요. 네. 뭔 레드팀을 만듭니까? 본인이 제 선봉에 서서 방탄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그 무효화를 선언해 버렸지 않습니까? 백지화 시켰잖아요. 지금 시켜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저걸 사고 네. 쳐놓고 저렇게 태연하게. 네. 아유 참 답답합니다. 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2년을 평가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 설명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수상하다 해서 쭉 가보면 맨 끝에 김건희 여사가 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조준하는 문제 제기를 국회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공식이 설립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법은 이미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본회의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 통과될 것이고. 네.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이성윤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기존의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말고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붙였죠. 6가지인가 일 거예요. 아마 옛날 논문 표절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이 저기 권익위에 그 청탁금지법 네. 그것까지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법사위의 입법청문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뭐 그 수사외 의혹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심증들을 가진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예. 지금 뭐 이 최혜병 특검법하고도 연관성이 벌써 드러나고 있고 이 명품백 수수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지금 우리가 다 잊었지만 지난 대선 때 본부장 리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12가지. 예. 12가지입니다. 본부장. 본인,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예. 본부장 리스크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제가 그때 그 종합상황실 부실장 하면서 제가 더원협 원외지역의 협의회 회장을 했었는데 네. 우리 더원협에서 그 12가지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그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평 공공지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뭐 네. 중앙지검 앞에도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공수처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본부장 리스크 12가지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다 그냥 덮었잖아요. 검경에서. 네. 예. 수사 단계를 다 덮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둘씩 지금 파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시기가 조만간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그 시계가 네.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부터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 후보라는 것이 누가 되든지 네.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나경원 의원은 뭐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당대표될 가능성도 사실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 아닙니까? 예. 대선 후보는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은 그 시기의 문제지만 결국은 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국정 지지도가 20% 초반까지 폭락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네. 그 시점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히 한동훈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전 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네. 지금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진짜 모르잖아요. 네. 그냥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 막 그 비판하면서 그냥 반사체로서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것만 지금까지 해왔지. 셀프 카메라 찍고 네, 셀카. 네. 뭔가 정말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거리 긋게 나올 것 같아. 지금도 약간 이제 뉘앙스만 풍기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지만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전략적 모호함이니까 뭐 이런 비슷하게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당 대표가 되면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향한 어떤 발톱을 드러낼 거다. 드러낼 거고 네. 윤한 간의 갈등이 이제 그 최고치로 막 고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띄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과반 네.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내가 친윤이요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꺾기 위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지금 용산에서도 네. 좀 저기 비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던 누가 느낌. 될까요,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그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하고의 대척점에 섰을 때 누가 이기는 후보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당원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제 이미 이제 대선 이제 캠페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대선 주자급이냐, 그리고 누가 당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척점에 서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갈 거냐 이런 그 차원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절윤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후보가 당 대표 되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였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빼면 한동훈은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랄까 윤석열이 영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기가 대단히 이제 안 좋을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이제 소위 보수층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극보수라고 하나요? 네. 그런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네. 거는 한동훈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그냥 대척점에서 막 하지는 못하는 그런 또 한계들도 있을 거고 또 한쪽 편에서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친윤 행보만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한계 속에서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저는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그런 경륜 같은 것이 약하고 그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너무 쉽게 정치를 생각한다는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동안 하는 거 보면 셀카 찍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판단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기자들한테 많은 질문들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들 받을 때 준비된 답변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답변들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이제 그 실수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깜냥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결국 범야권 192석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네. 이제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그래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국민의힘의 리더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실수를 많이 할 거다.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안 만나줄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일이 만나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싫어서 안 만나는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대권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권력 투쟁하는 거죠. 권력 투쟁이다. 홍준표는 이제 한동훈이가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이미 권력 투쟁에 올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온 거예요. 이미 레임덕이 왔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선출되고 그러면 대드덕으로 갈 것 같아요. 좀 지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대구까지 갔어요. 홍준표 시장을 못 만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올라와요. 그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남 표심에 영향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희 당도 비슷하지만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들이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그 가장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다라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우리 8대2잖아요. 그것도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뭐 당원 100%나 거의 진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당원 그 지지층에서 보니까 뭐 제가 아까 보니까 나경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73대 15예요. 원희룡과의 대결에서도 70대 21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쪽 그 TK라든지 경북 쪽에서 그런 그 보수의 상징인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극보수층, 보수층에서 좀 지지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 하나 한두 개씩 더 치게 되면 이제 한동훈도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보수층에서 버림받는 거죠. 일단 오늘은 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워딩이 화려해가지고 오늘 뉴스를 거의 오전 뉴스를 다 홍준표 시장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출마가 참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강남 좌파 논란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분이 진짜 보수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이제 대한민국 엘리트의 의식, 뭐 그런 정도 수준 아니겠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강남 좌파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왜 강남 좌파라는 얘기가 뭐 나오죠? 무슨 누굽니까? 김경률? 김경률. 뭐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 좌파라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 배신자 아닌가요? 배신자? 네. 한동훈 배신자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본인들이 걸어왔던 그 사람들하고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면서 조국백 흑서 쓰면서 막 이렇게 상대로 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김경률 전 비대위원한테 그런 걸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참여연대 시민운동하면서 진보 쪽에서 활동하다가 진보 진영에서의 그런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보고 그걸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합니까? 아니 훨씬 더 심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진정한 진보고 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경률 자체가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비판이 있지만 그분은 그래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은 안 하잖아요. 네. 입당은 안 하잖아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동훈 후보가 김경률 씨를 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 거는 저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시킨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 586 운동권 그 욕하면서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상징성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진영으로 갈아탄 사람들만 갖다 다 막 시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의원 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셨는데요. 사실상 당대표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다음 대선에 상당히 위협적 인물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자꾸 연장선상인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내면 지혜롭게 그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자멸할 것 같다라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더 던집니다.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하실 때 제가 비대위원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방송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당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갖고 그런 조언 같은 걸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 무시하면 안 된다. 한동훈이가 유력한 민주당을 위협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애들로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반어법을 많이 쓰세요. 반어법을. 그러니까 별로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그 반대로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제가 쭉 뵀던 우리 우상호 의원님, 전 비대위원장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목받으려고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그 민주당이 대선에서 꼭 이기길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트릭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한동훈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 빨리 죽여라 뭐 이런. 한동훈 빨리 죽여라? 아유 야 이거. 그렇구나. 근데 꼭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대윤이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마음대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 김기현 대표 만들듯이 원희룡도 대표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힘 빠졌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 보니까 현직 그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한동훈 캠프에 갔다며요.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거기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시도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대세를 이렇게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의 친윤들이 오늘의 한동훈 라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권력의 중추가 이동하고 있다. 이미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쪽으로?
분화하고 있는 거죠. 분화.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우리 민주당도 친명에서 신명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10명. 의원님은 신명입니까? 친명입니까? 근데 언론의 그런 구분법에 대해서 좀 불쾌하시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저도 원내에 들어가서 의원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네. 그런 느낌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느낌들이 잘 없고 네. 그냥 그 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여야 관계에서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의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지 어떤 사람을 특정시켜 놓고 네. 나는 이 사람 싫어 좋아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그 구도상으로 비윤 노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특검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엮여 있는 범죄 혐의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 세 사람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서로 배신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줄 구세주는 한동훈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보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희망이죠. 희망이겠죠. 윤석열을 못 버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누가 이렇게 저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자꾸 그 반윤 행보를 보이면은 네. 해비넷을 깔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못 간다 그러면서 한동훈도 갖고 있다 서로 그래서 못 갈 거다 이런 얘기하던데 서로 캐비넷이 있다. 네. 근데 그 우리 장 기자님도 많이 취재하셨겠지만 예. 실질적인 감정 연골이 많이 틀어져 있는 건 그렇죠. 분명한 사실 맞아요. 같아요. 예. 예.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저 이번에 좀 대표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래? 잘해봐. 끝. 그렇죠. 10초. 예.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잘해봐. 이런 거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천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골이 생겼다라는 이제 정치권의 구구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대로 이제 정치는 생물이더라고요. 네. 생물이고 정말 그 원수였다가도 친해지고 친했다가도 원수가 되는 게 이 정치판이어서 네. 둘 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시 또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득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쪽이 자멸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반사 얘기를 얻기보다는 네. 자체 득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2대 개원하고는 지금까지는 잘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좀 더 덧붙여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민생을 살리는 그 수권 정당이라는 네. 이미지도 좀 각인시킬 필요가 더 있죠. 저희가 뭐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 그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도 1호 법안을 내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론으로만 23개의 법안을 민생 법안들을 제출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국민들의 피부로 체감되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당론 발의 하나 했거든요. 서민금융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그 비전을 넣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좀 어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지금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장 그 1인당 25만 원, 한 가구에 100만 원, 이 정도라도 좀 그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아요. 동네 골목상권 이런 데가 뭐 일단 떡볶이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먹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커피라도 마시고 이러면서 민생이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됐는데도 그냥 그러니까요. 뭐 구조개혁 핑계대면서 그냥 네. 판을 깨버렸잖아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연금개혁 했다라는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거든요. 네. 민생회복지원금도 사실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네. 내용을 좀 바꿨잖아요.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바꾸면서 차별 적용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법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여당이면은 그
저 민생을 정말 책임지는 그 태도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면서 수정안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안을 낼 거를 받을 정도의 여지까지도 저희가 두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꾸 제가 보니까 그 보수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보편 지급했더니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2000년이죠. 2000년도에 그 코로나 때 그 보편 지급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2020년 2020년이잖아요. 네, 2020년 네. 그 KDI에서 한 분석 보면은 원이 2000년이면 2024년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비 진작과 그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KDI 보고서에도 예, 그리고 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말 한번 그 우리 저희 지역구인 평택에도 가보면 상가가 네. 임대라고 써 있는 상가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의도에도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 종로에도 많고요. 예, 뭐 동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 고물가로 인해서 엄청 지금 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예. 그게 다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 뭐라도 지금 상황이 극단적일 때 극악 처분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책임감 같은 걸 정부 여당에서 볼 수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도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좀 답답하죠.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도 앞다퉈서 민생이 매우 어렵고 특히 이제 동아일보는 최근에 이제 기획 기사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불법 플랫폼 사채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까지도 막 거의 막 그 뭐 불법 대부업자들이 가가지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 큰 돈이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 내고 뭐 이런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나아가는 이런 건데 이거 서민 금융 지원에 대한 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예.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그 연금 문제는 진짜 기가 막힌 수준이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44%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45% 고집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걷어차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재명이 싫어서 반대한 거라고. 그 여당에서. 아니 이재명이 싫어도 예.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비판하는 거죠.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예. 예. 아니 이재명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권을 뺏기가 싫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 거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낸 거를.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 갖다가 붙이면서 반대하는 아니 그 거 보면 구조개혁은 제가 취재해봤더니 연금특위에서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거죠. KDI에서 제안했던 그 신연금, 구연금 분리한다든지 네. 기초연금이랑 그 연금, 국민연금하고 통합 운영하자 뭐 이런 등등의 구조개혁 관련된 제안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거기서 그냥 제대로 논의도 안 한 것은 사실 여당 쪽에서 네. 그 했던 그런 주장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네. 반대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네. 식으로 계속 뭉개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담론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경제도 엉망이고 안보도 아니 여기 왔어요, 의원님? 저 북한의 오물풍선 국회에 왔다고. 국회에 왔어요? 네, 국회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국회 앞마당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 뭐 무인기로 용산까지 오는데 뭐 국회에 못 국회에 못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예,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인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네. 그 장 기자님께서 서민금융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2호 법안으로 발의한 게 서민금융지원법이 있는데 저희 당론으로 발의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서민금융이 지금 힘드냐면은 네. 대학생들이 한국 장학재단으로부터 저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갚지 못해가지고 취직을 못해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학자금을 대출을 갚지 못해서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통신비 있죠. 통신비가 연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고요.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구직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진짜 끔찍해서 이게 예. 무슨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법원으로 통해서 하는 채무조정은 이제 뭐 파산이라든지 그 개인 회생 이런 거 신청 회생 이런 거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그 신용회복 협약에 따라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채무조정이 있는데 그 공적 채무조정하고 사적 채무조정은 둘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정책금융기관만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채무조정의 대상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학자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그 건보료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 있는 데에서 이게 그 전에는 그랬겠죠. 그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뭐 그런 게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채무조정이 굳이 늘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넣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불량자 그것 때문에 그 소액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그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것들을 아니 그 25만 원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 정도? 아 그렇죠. 4인 가족 기준은 100만 원 휴대폰 아닙니까? 값이라도. 그럼요. 예. 그게 그 진짜로 그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한테는 그 5만 원, 10만 원이 정말 목숨줄 같은 돈입니다. 그런 그 현실에 대한 절박함을 우리 정부 여당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자 정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게 저희가 당론으로 제가 발의를 했어요. 타워팰리스 주민들 중에는 없겠죠. 휴대폰 요금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타워팰리스 밖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민생이 어려운지 피부로 전혀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그래도 이제 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선 분들은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없으면 도대체 정치는 왜 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두환 정권 때 군부 독재라고 그렇게 욕하고 민주화 투쟁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가 피를 막 흘리면서 민주화를 쟁취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경제는 좋았다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경제나 민생이 나쁘지 않으면 여야 간에 정쟁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좀 실수를 해도 국민들에 대한 그런 분노심이 지금처럼 극에 달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중추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에 청문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는 게 이제 정무위 이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도 안 받고 있거든요. 포토라인에 한 번도 안 섰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검찰 소환 조사 받았다는 소식 못 들었거든요. 5월 달부터 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원석 총장이 뭐 5월 말까지 당시에 그 송정호 중앙지검장한테 신속히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두 가지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이거 명품백 관련된. 그랬더니 우리가 그 뭐 오비락이라 하나요? 우리가 민정수석실 신설할 때 다시 만들 때 그 검사 출신 수석 임명할 때 이미 다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부부 방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실화됐잖아요. 그 뭐 송경무 그 중앙지검장부터 해서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명품백 그 수사했던 그리고 주가조 수사했던 차장 검사들 싹 다 바꿔버리고 이원석 총장의 손발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거의 인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때 그 과정에서 그 이원석 총장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본인이 옛날에 검찰총장 시절에 우리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패싱하고 인사했다고 얼마나 세게 반발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사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좀 김건희 여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청문회 열게 되면 증인으로 저희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면 안 나오면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그 처벌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 나오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상임위에서 그 업무 보고라든지 현안 질의 같은 거 할 때 나오지도 않다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잖아요. 처벌받을까봐. 그러니까 이 건도 하면은 처벌받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김건희 그 여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문대에 세우려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한 국회법 50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이 진실 규명을 해서 좀 세게 가자 이런 결의는 지금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무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안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개혁 관련된 이제 입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에 증언대회가 있다고요? 네네. 네. 지금 우리 이제 하도 이제 이름이 길어가지고 정치검찰 조작수사특별대책단, 약칭으로 대책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뭐 그 수원구치소도 항의 방문하고 법무부도 항의 방문하고 수원지검도 항의 방문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저희 대책단이 하는 주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수사, 잘못된 조작수사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 김강민 변호사 등하고 이제 유호성 씨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유호성 씨 등이 이제 오늘 그 당대표실에 오셔가지고 2시부터 증언대회를 합니다. 어떻게 그 검찰의 이제 사건 조작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었나? 그렇죠. 그 증언대회. 특히 이제 유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금 발의했는데 그 대책단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직접 보게 봤는데 정말로 이거는 의혹투성이에요. 그 저 이화영 그 판결을 보면은 그 절차라든지 내용을 보면 뭐 장 기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대책단들은 그 자료들을 그 뭐 판결문이라든지 또는 그 대북송금 관련돼서 작년 9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저 청구했었잖아요 국회에. 그때 그 냈던 답변, 그때 법원에도 냈던 답변 그서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직접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은 정말로 저 쌍방울의 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이해한 것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가리키는 국정원 문서라든지 쌍방울 내부 문서라든지 그리고 국정원 요원의 증언이라든지 쌍방울의 CFO 재무 담당자들의 증언 차고 넘치는데 왜 그런 거는 판단 안 하고 유일한 그 김성태의 홍양 거래했다는 의혹이 짙은 주가 조작범 깡패였던 김성태의 그것도 전원 진술만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이것도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그 우리 노정민 그 대변인 여기 출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노정민 대변인이 아마 그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SBS하고 한국일보에서 우리 그 언론 오보 낸 거에 대해서 우리 대책단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 SBS에서 정정 보도 낸 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부수의 1심 판결하고 이화영 판결하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안부수의 1심에서 유죄받은 거는 쌍방울의 주가 부양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화영 같은 건 대북송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배치되잖아요. 상충되는 의견. 배치되는데 저 이화영 판결문에 대해서 SBS가 어떻게 오보를 했냐면 그 판결문에 보면 기초 사실을 적시하고 저 범죄 사실을 적시하고 판결 이유를 적시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판결문에 적시된 모든 내용들은 판결이에요. 그 판결인데 그 범죄 사실에 이것은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거기 나와요. 주장들이 나오고 범죄 사실 유죄.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검찰의 주장이다. 범죄 사실이 아니고 안부수의 판결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안부수 판결문의 범죄 사실에 그 주가 부양이라고 범죄 사실에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부수에서 유죄 판결을 한 건데 그거를 SBS에서 뭐라고 교모하게 오보를 했냐면
그 범죄 사실은 판결문이 아니라 네.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공소장의 내용이다라고 저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단순 실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의도적인 왜곡인가요? 그거를 한국일보가 그대로 받아갖고 또 칼럼까지 썼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애완견이야? 뭐 이렇게 그 제목도 아주 자극적으로 달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 법지식을 저희 그 대책단의 그 의원들이 대부분 다 검사 출신 다 룰사들이잖아요. 그 법지식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 그 범죄 사실도 판결문이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건 한 거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그냥 그 국민들은 그거 믿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22대 개원하고 나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따박따박 묻고 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사건은 저희들도 줄곧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그게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항소심에서 다퉈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1심 그 이화영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맡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제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피 신청해야죠. 아니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게. 그래서 기피 신청하면 그 다른 합의부에서 그 이제 판사를 제외한 합의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연임용이죠. 다 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연임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관리해 주면 되는 건데. 그 당내 뭐 이인영 의원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안 같은 정무이라서 우리 엊그제 같이 만찬했거든요. 이인영 의원 만찬했어요? 뭘 하시던가요? 형님 그 기사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그 최재성이가 방송에 나가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재성이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최재성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했다며요. 네,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 거다. 원래 그러면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놓고 찬반 투표합니까? 이제 오늘 그 전준희하고 성관이 이제 구성됐거든요. 네, 전준희 의원. 저도 전준희 의원 됐습니다. 그 전준희에서 그 전대 룰 하고 그런 거를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논의하겠죠. 이제 만약에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뭐 각종 특검이라든지 민생법안 등에서 국회가 지금 사실 비상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대표 선거를 마무리하고 빨리 이렇게 그 대정부 투쟁에 그리고 민생법안 챙기는 거에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 우세하다고 하면 굳이 한 명이 만약 후보가 단독 후보라고 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찬반 투표라든지 뭐 이렇게 찬반 투표로 그 원샷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전국을 순회하지 않고. 한 번 딱 해가지고 결정한다. 아니 여러 가지 이건 제가 그냥 그냥 아이디어? 아이디어라기보다 그냥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최고위원들은 많이 출마했잖아요. 최고위원 많이 했죠. 근데 너도 나도 명심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버지 발언 이유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민주당 안에서. 우리 강민구 저 시당님 저도 잘 아는데 갑자기 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동갑이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같은 동년배가 아버지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그 대구 시당위원장이시거든요. 대구에는 사실 우리 그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거의 지금 희박하잖아요. 지역구로 출마해서 이번에도 출마하셨지만 낙선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원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나 이런 걸 당직을 맡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한테도. 그리고 또 대구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이제 험지의 상징인데 그 험지에서 힘들게 원외 정치하고 있는 본인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지명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분은 후회하고 계시죠? 후회하고 계시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거기는 DNA가 원래 그런 DNA니까. 아,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누구죠? 그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전 의원이죠. 그 저기. 그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루이 14세론을 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최고위원들 간에는 경쟁이 굉장히 이제 격화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당선돼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좀 투쟁하는 대우를 만드는 차원에서의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선 때도 보면 뭐 시대 상황이란 것들이 따라서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당내 상황이라든지 여야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 시대 상황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범야권의 192석을 통솔할 그런 가장 최적의 리더십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약간 좀 이견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죠. 그분들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우리 다음에 차기에서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우리가 탈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분들도 당원들로부터 이제 그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자기네들을 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지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그때 뽑힌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전당대 룰을 좀 바꿨잖아요. 대의원 비율을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것 중에 못 바꾼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중앙위원회에서 일차 컷오프를 해요. 그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근데 그때 당대표는 바꿨어요. 중앙위원 컷오프제를 없앴는데 최고위원이 여전히 못 바꿨어요.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과가 16명의 최고위원이 출마했다가 8명을 컷오프 시켰는데 8명이 다 원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원외 인사가 컷오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 출마자 가운데 컷오프 아니까 원외 인사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이번에는 뭐 정봉주 재선 3선 뭐 이런 분들이 4선 막 이렇던데. 어쨌든 그 출마자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김지호 전 부실장도 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그다음 뭐 정봉주 전 의원도 뭐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원외 인사들 중에 출마자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면 또 그 허들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원외 최고위원 많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최고위원들 출마하는 최고위원들 다수가 지금 원외 인사들입니다. 유력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원외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그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종편 방송에 출연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저랑 같이 MBN에서 많이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모셔서 그 김건희 여사 과연 청문대에 세울 수 있는지 정무위에 또 현안이 있을 때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